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목이 딱 보이죠. 재경관리사 무조건 합격하는 문제풀이 기술 제무의 개편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은 뭐 해설 강의라기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실제 시험 볼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하는 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한눈 감고도 나는 8, 90점 늘 맞아. 그럼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한 60점, 70점, 80점 왔다리 갔다리, 나는 모의고사 같은 거 기출문제 봤더니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듣지 마시고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저 카페로 오세요.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합격 근처는 갔다. 그러니까 70점 합격이잖아요. 세관 평균. 그러니까 50점에서 한 80점 왔다리 갔다리,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합격권 근처는 왔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한눈 감고도 8, 90점 맞는다. 그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뻔히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강사가 푸는 얄미운 문제풀이. 왜 얄밉냐? 이따 보세요.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참, 타이머 안 눌렀다. 타이머 좀 누른다는 게. 자, 일단 보세요. 왜 얄미운지 이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합격도 기술. 그렇죠. 아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합격도 기술이다. 어떤 기술인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사실 재경관리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슈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120문제인데 시간을 150분을 주죠.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론형 문제, 요즘은 말문제라고 하는데 이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비계산 문제지.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가 비중이 비슷하죠. 이론이 오히려 더 많아요. 대부분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은 계산 문제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론이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반반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론형 말 문제가 좀 많아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시간이 부족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문제풀이 하면서. 그리고 합격자들의 문제풀이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라고 했지요.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당연히 이론형 말문제부터, 요즘은 말문제라고 하죠. 말문제부터 풉니다. 왜? 이론 문제는 알긴 알아도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못 풀면 결국은 자기 손해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론형 문제, 말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고, 물론 재경관리사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풀어라. 1, 2, 3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게 뭐지? 이게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나는 공부했다. 기출문제 분석이 됐고 공부했다. 그리고 풀이 분석 알아요. 풀이 방식 알아. 그럼 그것부터 풀어라. 당연한 거죠? 이게 1단계고, 그 다음 2수준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계산 문제죠. 당연히 이론보다는 물론 이론 중에도 계산이 이제 이론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렵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제낍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 풀 문제와 넘길 문제, 일단 넘길 문제를 선택하는 거, 이거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합격의 키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다시 공부를 했고 풀이 알아, 자신 있어, 그럼 그것부터 풀어라. 당연하죠. 2단계는 공부했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일단 제끼고 두 번째 푸는 거지. 첫 번째 풀 때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제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내가 아는 거니까 풀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안 했어? 몰라? 그럼 이건 제일 나중에 최후의 방법 찍어야죠. 찍으면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풀게요? 찍어야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했고 아는 것부터 풀어라. 근데 바꿔 말하면 공부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나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부분 제껴요. 빨리 제껴. 넘길 문제, 패스 이거부터 풀어야 될 문제와 넘길 문제 이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공부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풀고 계산 문제겠죠 대부분. 그리고 공부 안 했다 모르는 문제는 최후로 넘겼다가 찍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누구나 하는 문제. 쉬운 과목부터 풀어라. 당연하죠.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어라. 당연하죠. 근데 왜 물음표가 붙었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은 어떤 과목이 어려울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재무회계가 있고, 이건 글자가 좀 작게 나왔어요. PPT는 그게 문제예요. 재무회계가 있고 2과목 세무회계가 있고 3과목 원가 관리회계가 있잖아요. 그게 40문제, 40문제, 40문제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시험은 재무회계가 어려웠고 어떤 시험은 세무회계가 어렵고 어떤 시험은 원가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회차별로 다르죠. 이번 시험이 몇 회더라? 이번 시험이 105회네. 12월 시험이 105회였고요. 이번 1월 달에 보는 건 106회잖아요. 근데 이 106회는 어떤 게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세무가 자신 있어. 세무가 가장 자신 있어. 아싸, 세무부터 풀어야지. 딱 시험 보러 갔더니 웬걸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하고 세법에는 계산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도 15개 나왔네. 만약에 그러면 시작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조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조진 거죠. 머리 띵 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럼 그 시험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나는 원가가 자신이 있어. 원가부터 풀어야 돼. 81번 딱 열었더니 웬걸? 1번부터 그냥 내가 유독 원가 중에서 특히나 알러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왔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세무나 원가인데 이번 시험이 하필이면 세무 원가가 어려워. 그럼 골치 아프거든. 나는 재무가 어려워. 재무가 어려우면 나중에 풀어야지 참.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재무가 쉬워, 원가가 쉬워, 세무가 쉬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쉬운 거부터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라.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요것 때문에 이번 시험에 어떤 게 어려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문제지가 이렇게 노트로 주잖아요. 노트예요. 1번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이거? 페이지는 안 나왔네. 어쨌든 몇십 장 되는 문제지에 이렇게 노트를 줘요. 그럼 1페이지부터 막 넘기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보니까 이번 시험에 왠지 좀 어렵네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번 느낌이 세무가 어려워. 그럼 세무를 나중에 풀어야지. 근데 그런 정도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합격권에 걸쳐 있는 분들, 그냥 공부를 아주 많이 했거나 잘하는 분, 아니면 공부를 아주 안 했거나 못하는 분을 제외하고 중간 합격권에 이번 시험에 조금만 운도 좀 받쳐주고 요런 전략이 맥히면 합격할 수 있고 운이 없거나 그럼 떨어지니 까딱까딱 요런 분들 대상. 아주 잘하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한눈 감고도 난 90점은 넘길게요. 평균 90점 충분히.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과목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앞에 1, 2, 3 전략 있죠. 그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아까 1, 2, 3 전략 또 그 까먹었어요. 1. 아는 것부터. 그리고 이론 문제부터. 계산 문제 제끼고 일단 시간 걸리는 거 제껴요. 2.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꼈던 문제 중에 풀 수 있는 거. 3. 안 배웠고 공부 안 했거나 아니면 전혀 이거 모르는 문제야. 그럼 그건 찍어야지. 이런 순서대로 그냥 1번부터 120번까지 이 순서로 재무, 세무, 원가. 어차피 문제지는 재무, 세무, 원가 순서로 돼 있으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재무회계, 41번부터 80번까지 세무회계, 81번부터 120번까지 원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제낄 거 제끼고 빨리. 제낄 거 제끼고 풀 거 풀고 제끼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과목이 어려울지는 풀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쭉 넘기면서 분석을 하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부터 그냥 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1번부터 120번까지 풀어요. 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대5죠. 우리 시험이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가 5대5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이론형 문제가 많고 어떤 때는 계산형 문제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이론형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120번까지 풀었을 때 웬만하면 절반 정도인 50문제에서 60문제는 이미 첫 회부터 풀었어요. 끝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은 게 당연히 재무랑 원가잖아요. 이제 계산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답안 마킹 방법도 보여드립니다. 문제 풀면서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실제 문제지를 가지고 실제 문제지를 또 제가 작업을 해놨죠. 이게 12월 문제입니다. 12월 시험 봤던 문제지예요. 12월에 봤던 문제지. 재무회계부터 그리고 실제 시험지랑 거의 글자 형태도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거의 실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두 문제나 세 문제, 한 페이지에 두 문제나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자, 실제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공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읽을 필요 없죠.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이고 그리고 문제에 써 있는 거 외에는 고려하지 마라. 법인세 같은 거 언급 없으면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마라. 그리고 주권 상장 법인이고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라. 당연한 거고. 자, 1번. 자, 아까 앞에서 제가 해설 강의가 아니었어요. 해설 강의는 저희 일타클래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김쌤 전산회계로 오시면 됩니다. 자, 해설 강의가 아니라 문제 풀 때, 자, 실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아까 강사가 푸는 것 중에 얄미운 그랬죠. 일단 보세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서 합격권 근처를 바라보는 이런 정도라고 본다면,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끝났죠. 볼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니잖아요. 재무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관리회계는 원칙이 없죠. 그럼 그걸로 끝나시오. 나머지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1번의 답이 1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앞에다 쓰세요. 1번이라고. 꼭 쓰세요. 쓰세요. 뭔 소리인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써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는 게 목적 적합한 정보인데, 여기서 문제 안 읽었어야죠. 일단 나머지 모르겠어. 일단 만약에 모르겠어. 그럼 일단 제껴요. 저 문제 안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3번이에요. 자, 보갈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 수익과 비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의 발생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의 감소, 그리고 결국은 자본이 증가되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회계에는 평가 손실 같은 미실현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답이 2번이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다 쓰세요. 혹시 감독관이 번호 왜 쓰냐? 딴 사람 보여주려고 헌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이따가 뭐 답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5회 말 카드에 5회 말, 3회 말, 4회 말, 5회 말이 아니라 5회 말 카드에 마킹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쓰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는 사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강의할 때 S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그 S대, 이상하다 말을 못하지. 어쨌든 S대 출신의 강사랑 저 강의를 하려고 전국을 다니니까 만났는데 어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게 거의 상식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은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물론 시간이 부족할 일은 웬만하면 없다고 그랬죠. 120문제인데 시간은 150분을 줘요. 그럼 만약에 마킹하는 거 120개를 마킹 OMR 카드 컴 싸가지고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마킹 미리 보여드리면 OMR 카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120개 마킹을 해야 돼. 이거 120개 이거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마킹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건 해봐야 되겠죠. 그 연습할 수 있는 게 예전에 3일회계 법인에서 제가 이걸 다운받은 건데 지금도 있나? 수험번호 같은 거 미리 마킹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이름까지 여기 밑에다 써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써놓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마킹만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120개. 그러면 1번 마킹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1번 마킹 하는데 1번에 만약에 1번이었나? 아까 1번.
근데 원래는 검은색이지. 1번. 2번에 아까 제가 몰랐죠.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마킹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래, 넉넉 잡아. 몇 분 걸릴까? 30분 걸릴까? 30분 걸릴까요? 솔직히 안 걸리겠죠. 여러분 아무리 안 해봤어도. 또 OMR 카드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30분 걸릴 이유가 120개니까 한 개당 10초면 되지 않을까? 10초도 남아돌지 않을까요? 10초 곱하기 120개 하면 1200초. 가서 봐. 1분에 60초니까 1분에 6개. 계산 힘들다. 20분? 이거 20분이에요? 60초니까 20분 걸려? 그래, 넉넉 잡아. 한 문제당 10초가 걸린다고 쳐도 20분이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 1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래, 어쨌든 30분 잡아. 30분 잡아. 그래도 한 문제당 1분이 걸리잖아요. 1분. 한 문제당 1분인데 솔직히 이런 문제 풀 때 1분 걸려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 좀 알지만 이거 읽을 때 문제 1, 2번 다 해서 벌써 끝났어. 또 우리 시험이 또 사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가 아니잖아요.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공부 좀 했으면 솔직히 이거 푸는 게 1, 20초면 풀어요. 1분은커녕 이런 문제는 1, 20초면 풀어. 심지어 눈 빠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5초, 10초 이내 풀어요. 5초, 10초면 푸릅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30초에서 1분씩 잡아먹는 거, 심지어 1분 넘게 걸리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건 1분씩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재경관리사는 공부가 조금만 돼 있으면 시간이 부족할 일은 별로 없다. 근데 이거 시간을 절약하는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일단 답이 2번이라고 2번에 마킹하지 말고 그냥 앞에다 2라고 쓰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자, 계속 갑니다. 얘는 또 뭐예요? 포괄손익계산서죠. 옳은 거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수익비용 유효이자율법 사용해서 이자 수익, 매출원가,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지분법 손익은 최소한 수익과 이자 수익과 매출원가와 금융원가와 법인세와 지분법 손익은 최소한 이런 걸 적어라 이런 얘기인데 맞나? 이상한데? 여러분 그 재무제표 보면 만약에 이거 모르겠어 그럼 일단 제끼는 거지. 근데 손익계산서 공부하면 수익과 이자 수익, 매출원가 이렇게 다 하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히 매출원가는 기능별일 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아니야. 단일 손익, 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2개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맞는 건가? 자, 뭐가 좀 이상해. 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맞고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을 작성하는 포괄손익계산서. 이 국어가 문제야. 회계가 문제가 아니라 당기손익을 표시하는 그냥손익계산서가 있고 기타 포괄손익은 이걸로 와야지.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냥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2개잖아요. 말이 이렇게 헷갈려. 그 시험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헷갈려. 모르겠어. 이거 제껴 그럼 제껴. 만약 모르겠다 그럼 제껴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수익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 뭔 소리야? 기능별하고 성격별은 비용이잖아요. 수익이 아니고 비용. 그럼 이건 무조건 틀렸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에이씨. 기타 포괄손익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법인세 효과 반영 전후로 한 다음에 법인세를 따로 적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답이 4번인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이제 4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체크하지 말랬죠? 체크하지 말랬어요. 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1, 2번을 만약에 몰랐어도 4번 보면서 맞는다 확인하면 되고. 근데 다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어. 그럼 제껴야지. 그럼 제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제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2문제나 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근데 여기까지는 맞춰야 되죠. 여기까지는 맞춰야 됩니다. 그럼 공부 어느 정도 됐으면 이 3번, 4번 이 정도 맞춰야 돼요. 근데 4번은 이제 일단 길게 써 있죠.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단 길게 써 있으면 짜증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제끼는 거야. 그냥 제끼고 따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세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가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 거. 이런 문제 우리 단원별 문제지 있잖아요. 단원별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 나오면 1, 2, 3, 4를 읽는 게 아니라 문제에 뭐가 떠올라. 공정가치 증가, 즉 주식 같은 거, 지분증권, 공정가치, 지분증권, 공정가치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이라 하락.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이 항상 이거였어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승이라고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그죠? 이게 답이지 뭐. 그죠? 3번 체크하지 말고 3이라고 쓰라고요.
3이라고 쓰라고. 왜 그런지 이따가 뭐 이미 눈치채신 분 채셨겠지만 OMR 카드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어느 정도 됐다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떠오른다면 투자자산, 어떤 때는 지분증권, 주식, 지분증권, 공정가치 상승 또는 하락 이런 것들은 아니 공정가치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측할 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분증권 등이죠. 그래서 그냥 답을 찾는 거예요. 1번 읽고 2번 읽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재고자산 문제. 재고자산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네.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이다. 맞죠? 그 다음 구입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할인을 받았다. 그럼 차감해야 되겠죠. 매입 할인, 애누리, 차감. 맞겠지.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 맞네. 그럼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지 뭐. 4번. 생물자산. 농축수 임산물 이런 거죠. 이건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했으면 이거 그냥 보이는 거지. 근데 1, 2, 3번 맞았는데 4번을 모르겠다. 끝났지 뭐. 어쨌든 4번이 답이지. 물론 1, 2, 3번 읽는 동안에 그래도 모르겠다. 이건 공부 안 한 거지 뭐. 이건 공부 안 한 거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어. 근데 1, 2, 3번 봤을 때 이건 맞아. 이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좀 기네. 그래서 문제 딱 읽으니까 좀 길어 보여. 그럼 일단 난 길은 거 안 할래. 챙겼다 가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좀 그렇고 원가 흐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개별법, 선입, 평균법. 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맞죠?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슷한 건 같이 가야지. 맞고.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단가가 상승,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보이죠? 기말재고 수량이 같거나 증가한다. 보통은 전제가 물가 상승하고 기말재고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선입일 때의 기말재고는 가중평균법보다 적게. 뭐가요? 지금 기말재고가 우리가 늘 하던 거 물가 상승 시 선의총후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크기 그리고 기말재고 크기와 이익의 크기는 방향이 같다 그랬잖아요. 선의총후. 후입은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럼 가중평균법하고 선입했을 때 선입이 크잖아요. 근데 적게니까 틀렸지 뭐. 이게 틀렸어. 답이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체크하면 되죠. 근데 나머지 안 읽어도 되죠. 뭐를 읽어? 뭐를 읽어? 그죠? 그리고 자, 근데 처음에 1번부터 읽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1번 읽으려고 하지 않고 3, 4번을 먼저 봐. 왜냐하면 문장이 비슷하게 가. 실제 시험에도요. 지금 거의 지금 문제지 났는데 실제 시험하고 거의 지금 글자 수는 좀 다르지만 자간이 좀 달라 보이는데 거의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3, 4번 시작이 왠지 똑같아.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이 취득단가 계속 상승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지. 뻔하잖아요. 이런 거 문제 단원별 좀 문제 풀어봤으면 문장이 똑같이 가. 첫째 줄이 같이 가. 그러면 한 놈은 선입일 때 어쩌고 한 놈은 어쩌고 적게고 크게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이게 1, 2번 안 보고 3, 4번만 보고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뭔 소리지. 공부한 사람은 아실게요. A 한 페이지에 2개야.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계산 문제. 자, 대원칙이 뭐였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일단 제껴라. 솔직히 딱 봐도 금방 풀겠어. 솔직히 1분 안 걸리잖아요. 그냥 봐도 알겠네. 넘어가요. 그래도 그냥 이론 문제부터 우리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넘기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이제 정보보조금. 정보보조금이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래. 정보보조금은 자산이 차감하는 방법 표시할 수 있다. 자산차감법 또는 이연수익법. 여기 있다. 이연수익법 표시할 수 있다. 두 개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때 정보보조금은 자산의 내용연수에서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키는, 감가상각비와 정보보조금을 상계시키는 거잖아요. 차감이지. 틀렸지. 그럼 2번. 앞에다 쓰랬죠.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2번에 했는지 3번, 특히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거시기 하네. 이렇게 했으면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마킹해야 되는데 이게 몇 번인지 그럼 또 읽어봐야 돼. 문제 또 읽어보고 몇 번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딱 쓰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헷갈리는 거랑은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손씨 가슴에 발을 얹고 생각해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킹해놓고 1번이지? 2번인가?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을 거야. 쓰세요 앞에다가. 아셨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인데 요건 지워야 되나? 지우고 다시 재평가 모형인데 옳지 않은 거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3년에서 5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재평가로 증가됐다면 기타 포괄이 재평가 잉여금 맞죠? 그 다음 감소했다면 기타 포괄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죠.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입니다. 물론 잉여금이 있었다면 잉여금하고 먼저 상계시키는 것도 있죠. 나머지 안 봤죠?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전 3번은 몰랐다. 그럼 앞에다 어떻게 하랬죠?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체크하고 지나가야 나중에 문제를 또 안 읽어요. 2번, 3번 안 읽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계산 문제죠. 그리고 순상차손 환입이잖아요. 근데 풀 수 있어도 어쨌든 일단 나중 계산 문제는 나중으로 넘기자. 이것도 계산 또 넘겨. 그럼 막 넘겨. 그 다음 이거 무형자산의 상각 옳지 않은 거.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되고 결정할 수 없을 땐 정해법이다.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던 거죠. 단원별 문제 풀이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잔존가치와 상각기간 방법은 적어도 매년도 검토한다. 맞지요? 그 다음 잔존가치 상각기간 방법을 변경할 때는 추정의 변경이다. 맞지요? 근데 소급 적용이래. 에이,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안 봐도 되죠. 뭐하러 읽어? 끝났는데. 유한하면 상각하지 않고요. 비한정일 때는 유한할 때는 상각을 해야 되고 비한정일 때는 상각 안 한다.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해설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푸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그냥 풀고 가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봐도 이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그건 제껴. 그건 제끼는데 조금 아까 지나간 것처럼 솔직히 이런 정도 문제는 어디 갔지? 그 다음 어디 갔냐? 이런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고 갑니다. 그냥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컨셉은 합격권에서 걸쳐 있는 왔다리 갔다리가 턱걸이쯤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 일단 계산 문제는 제껴라. 그 다음 이건 됐죠? 자, 일로 갑니다. 이거 또 투자부동산 아까 안 했나 참. 투자부동산 맞는 설명.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가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공정가치 모형 할 때 상각 안 하잖아요. 끝났는데 1번. 옳은 거구나. 아이고 틀렸다. 문제를 잘 읽어야지. 옳은 거 이거 틀렸죠. 그 다음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선택해서 유형별로 동일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일 때야.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일 때 기타 포괄손익 아니죠. 당기손익입니다. 끝. 4번이네. 4번 이거 좀 어렵네. 용도 변경돼서 자가사용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으로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개정됐지. 재분류. 그래서 자가사용 유형자산 원래 투자부동산이었다 자가사용한다 유형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맞죠? 됐죠? 한 문제 또 있구나.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통 2문제나 3문제만 막 넘어가야 이렇게 막 넘어가야 돼. 자,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지도 제가 옆에 놓고 합니다. 맞다. 이의신청 이게 메모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지 옆에 놓고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있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거 13번 이의신청이 있었네.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결론은 안 들어줬다. 이의신청 들어준 게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자, 제가 문제지를 옆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요거 13번은 뭔지 모르겠으나 이의신청 했었어 안 들어줬다. 다시 와서 15번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판단 요소에 해당되는 거 옳지 않은 건 뭐다냐. 죄송해요. 금융자산 제거 요건. 근데 이거 공부했다. 그럼 풀면 돼. 딱 짧잖아요. 답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제껴요. 근데 공부했으면 사실 딱 보자마자 이게 보여. 이게 보이는데 만약에 나 이 부분 내가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 딱 봐도 제목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럼 일단 제껴요. 그게 요령이죠. 요령입니다. 또 제낍니다. 계산 문제야. 제껴. 이건 계산이야 아니야? 계산 아니겠죠? 계산인가? 숫자가 나와.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데 계산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지문해 보니까 계산은 아니니까 한번 풀죠. 뭐 전환사채 이거 좀 어렵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 난 전환사채만 나오면 알레르기야. 전환사채 나오면 경기 일으켜. 그럼 제껴요. 빨리 제껴. 그냥 막 제껴. 제끼라웃 아시죠? 제끼라웃 막 제끼면 돼. 막 제끼면 됩니다. 일단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경기 들려. 그럼 이럴 때는 제껴요. 이거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이 300이고 전환 사채와 발행 요건이 동일한 전환권이 없는 사채의 가치가 250이래. 그럼 250인데 300으로 발행했으니까 50만 원 초과됐잖아요. 그 초과된 게 전환권 가치인데 이게 바로 전환권 대가 어디 갔니? 이게 바로 전환권 대가잖아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죠. 전환권 대가는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니은이잖아요, 이게 니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2, 3번 찍으면 그냥 거시기 파이팅. 예. 그 다음 요거 250만 원은 사채잖아요. 사채는 어쨌든 부채죠. 1번이었지. 1번 아니면 4번이었으니까 1번. 금융부채가 1번이네. 답은 1번. 제낀 사람은 제껴놓고 푸는 거지 뭐. 그 다음 또 이거 계산 문제. 제껴. 자, 충당부채 나옵니다. 충당부채 옳은 거.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을 최선의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관련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건가? 애매하죠? 그럼 제껴봐요.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면 현재가치 평가한다. 맞는 거지?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럼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제끼는 거죠. 모르겠다 그럼 일단 제끼는 거지. 근데 이거 보니까 맞아. 그럼 답이지 뭐.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 갔니? 맞고. 그 다음 나머지 3, 4번 읽을 필요 없죠. 해설 강의에서는 이것도 읽어보지만 지금 해설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제끼입니다. check it out. 자, 자기 주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사실 저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옳지 않은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옳은 거 자꾸 읽고 봐 이래. 꼭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취득할 때는 취득 원가를 자본에서 차감. 이게 자본 조정이잖아요. 마이너스 항목이니까 차감 맞고.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기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본은 평가라는 게 없잖아요.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자본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고. 소각할 때는 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익을 감자차 이익이나 감자차 손 맞는디? 그럼 답은 4번이네. 아, 요거구나. 자기주식 처분, 여기까지는 맞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맞는데 당기손익이 틀렸죠. 자본이죠, 이것도. 자본,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손실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 다음 자본 항목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익여금, 주식수, 자본금, 총자본, 주식배당, 이익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 증가하는 거, 자본금 증가하는 거, 주식수, 배당하니까 주식수 증가, 총자본은 변화 없다. 무상증자 주식분할, 총자본 변화 없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자 무상증자는 이익여금 감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거니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거니까 잉여금 감소 가능이죠. 주식 분할은 분류면 맞고 주식수 증가 맞고 자본금 무상증자 증가 맞고 분할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답은 이거지. 아, 주식 분할이니까 500원짜리 한 장을 100원짜리 5장 바꾸는 거니까 어쨌든 변화가 없다. 분할 요거 3번이지. 3번 요거 3번 이렇게. 이거 체크하고 또 하는 건 낭비고요. 어쨌든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문제 앞에다가 번호를 써놔라. 그 다음 요거 이번 시험에 요게 약간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즉 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익 그러면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기준서 바뀐 것도 수익 인식 그 식별 5단계 그것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공부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하게도 우리 기본서 쓰는 기본이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수준의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서를 압축을 했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깊이까지 이런 거 깊이인 거예요. 글자도 일단 많이 써 있잖아. 깊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서에 많이 못 다뤘죠. 여기까지는 안 다뤘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게 나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딱 보니까 갑자기 정유사 나오고 뭐 복수계약 나오고 느낌적인 느낌을 이상해. 그럼 일단 제끼는 거지. 물론 지금 풀어도 됩니다. 딱 봐도 답이 그냥 보이는 게 있는데 만약 모르겠다. 그럼 제껴요. 제끼고 딴 거부터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 문제야. 원칙이 있어요? 일단 계산 문제는 나중에. 또 계산. 제껴. 그 다음 이건 또 뭐냐. 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거.
건설 계약 관련해서 진행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연하죠. 진행률은 진행 단계에 반영하지 못할 때 계약 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누적 계약 원가를 추정 총 계약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진행률 따질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구하는 거고 이때 누적 발생 원가에 대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누적 발생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나왔을 때 뭔지 떠오른다면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뭔 소리요? 에이씨 까만 건 그 글자고 하얀 건 총이야. 이런 분들은 공부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이게 공사 수익이죠. 이게 공사 수익이고 또는 미성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미성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청구만 쓸 걸 진행 청구액을 초과한다. 그럼 이건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이거 차변이죠. 또 얘는 차변이고 미성공사가 차변이니까 진행 청구는 대변이잖아요. 차변이 커. 차변이 크니까 어쨌든 미청구공사라는 자산이죠.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계약자산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제끼고 넘어가는 거죠. 제끼고 넘어간다. 빨리 풀 문제와 제낄 문제. 풀 문제와 제낄 문제 이거 문제를 보는 눈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앞에서 시간을 뭐 좀 잡아먹었더니 시간이 꽤 되고 있죠. 근데 동영상은 좋은 점은 필요하다면 중간에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합니다. 확정급여제도에서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 것은 할 때 머릿속에 딱 보자마자 이게 보이냐. 보험수리적 손익 또 재평가 재측정 손익 이런 것들은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4번 이런 거 그냥 나와야지. 자 다음 이것도 조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스톡옵션 같은 거. 근데 나 뭐 공부하면서 나 이 글자만 보면 알러지 생겨.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 이런 분들은 제끼고 넘어가는 거지 일단. 근데 이 정도로 너무 제끼면 안 되고 일단 옳지 않은 것은 거래 상대방이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해야 부여된 지분 상품이 가득된다면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용역 제공 기간 동안 배분한다. 3년이면 3년 동안 배분하는 거 해보셨죠? 공사 수익처럼 누적 금액에서 기인식한 거 뺍니다. 그 다음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죠? 그 재측정하나? 아닌데 자본이잖아요. 주식결제형 자본 재측정이 없죠. 이게 여기까지는 맞는 건데 현금 결제형은 재측정 해야죠. 이거 틀렸어요. 답은 2번. 나머지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세무기준 일시적 차이 맞는 것은 일시적 차이 여기 있네. 4번. 그냥 보여야지. 접대비, 기부금 한도 초과 이런 것들은 비일시적 차이. 옛날에는 영구적 차이인데 요즘은 비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이건 감가상각비나 뭐 미지급 비용이나 주식 평가이익이나 손실 이런 것들은 일시적 차이죠. 자,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했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거는 정책 변경이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뭐냐? 정책 변경이죠. 공부 안 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보여야 됩니다. 정책 변경. 그다음 계산 문제네 또 제껴. 한 페이지 이렇게 두 문제나 세 문제니까 넘기기 바빠. 막 넘겨 이렇게 막 넘겨요. 어쨌든 이건 뭐냐? 지분법인데 비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냐? A가 투자회사고 B는 상대방 B투자회사다. 자, 12개월 이내 매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15%래. 원래 특별한 말 없으면 20% 얘기 있잖아요. 20%. 특별한 말이 없으면 20% 이상이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는데 의결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면 유의적인 영향력 아니고 매각 목적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40%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보겠지요. 그런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대. 아니지 뭐. 그럼 답은 이거지 뭐. 15%지만 즉 20%는 아니지만 이사회나 이런 어떤 정책 결정기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4. 계산 문제지, 제끼요. 이런 것도 맞고 가야지. 화폐성 항목으로만 구성된 거. 화폐성 하면은 화폐 가치가 고정돼 있는 거죠. 채권 채무. 대표적으로 채권 채무,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대여금 이런 것들. 그게 3번이죠, 뭐. 재고 자산이나 기계 장치 이런 건 비화폐성. 기간 경과나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파생상품. 파생상품 나온 버리 취나 막 이런 분들 일단 제껴요. 일단 제끼는 거지. 자, 그건 뭐 여러분 성격에 따라 그냥 그동안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뭐 알면 풀면 되는데 파생상품만 나오면 뭐 쥐나 넘어가. 그냥 머리에 쥐지나 그건 넘어가. 계산 문제네. 에이, 또 넘어가. 또 있네. 재무활동. 영업활동은 손익계산서 관련된 거, 투자활동은 자산,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채와 자본이 아닌 걸 찾으면 되네. 그럼 4번. 이자 지급. 잠깐.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옳지 않은 거. 잠깐요. 배당금 지급. 배당금 잉여금 처분이죠. 재무활동 맞지. 이자 지급. 이자 지급도 다른 건 없으니까. 지분상품만 취득이구나. 지분상품 취득은 영업활동이네. 죄송해요. 1번. 영업활동이네. 왜래 미쳤나봐. 투자활동. 왜래요? 투자활동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물론 단기 투자 목적일 때는 영업활동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일 때는 영업활동이에요. 어쨌든 전 지분상품만 봐서 그래. 지분상품 발행하는 거는 재무활동 맞아요. 이자 지급도 원래는 비용이니까 영업활동이죠. 그러나 이자 지급이 에서 차익금과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재무활동이죠. 또는 재무활동. 특별한 말 없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뭔 소린가. 현금흐름표 그 좀 공부가 돼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저는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그래서 4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근데 처음부터 저처럼 승질급해가지고 뒤에 읽지도 않고 4번 찍었어. 그럼 뭐 틀린 거지 뭐. 할 수 없죠 뭐. 팔자니까. 자, 다음 계산 문제죠. 제끼라웃. 이것도 계산 문제죠. 제끼라웃. 그리고 바로 원래는 41번 세무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제가 120번까지 갔다가 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안 하고요. 또 제가 엘타클래스에서 재무회계랑 원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안 할 겁니다. 자, 다음 파트에는 이제 원가를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시 돌아가야죠. 신나게 돌아가자. 자, 막 돌아가자. 자, 다시 돌아가요. 막 돌아갔더니 자, 1페이지는 다 했죠 이제. 이건 다 했어 이제. 그 다음 이건 제꼈다. 아까 제끼라웃. 그 문제도 안 읽고 제꼈지만 일단 제꼈다고 쳐요. 자, 이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는 목적 적합한 정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유용한 정보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있으면 됩니다. 있어야만?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리죠. 웬만하면 틀리죠. 일단은 세모 그럼. 중요성은 이런 말로 하면 벌써 의심해야 돼.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해서 그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이게 중요성이죠.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중요하다. 이게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 기업 특유의 측면이고, 이것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제껴. 그 다음 재무정보가 과거에 대해서 피드백, 즉 확인가치, 이런 거, 확인가치 갖는 거, 이게 얘기하는 거고, 예측가치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가 반드시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이 문장은 확실히 알 겁니다. 그럼 1, 2번 중에 찍는 거지. 1, 2번 중에 찍는데 이거 있어야만, 이 말은 틀린 거잖아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있어야만,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건 아닌 겁니다. 답이 1번이에요. 자, 애매하다 그러면 찍어야지. 그 와중에도 왜 안 넘어가? 이거 1페이지구나. 자, 그 다음 자, 이제 요거 다 풀었고 또 제끼고, 자, 이것도 써봐. 여기 계산 문제 있다. 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평가충당금 시가 하락이죠. 장부 수량이 100개고 실질 수량은 90개야. 그럼 감모 수량 따질 때는 10개 없어졌으니 10개 곱하기 원가가, 매입 원가가 이 원가잖아요. 여기다 200원 곱하면 2,000원이 감모 손실인데 물어본 건 평가예요. 그죠? 그럼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상 판매 가격에 예상 판매 비용이 있으면 눈치 악상 공부했으면 요걸 빼면은 150원이 순실현 가치구나. 그러면 자 그럼 실질 수량이 90개죠. 90개 곱하기 장부는 200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50원이니까 그럼 150원 떨어졌네. 150원에 90개 곱하면
91은 50원 떨어졌지. 95 45 4,500원. 4호로 떨어지면 1번이네. 1번이죠. 끝났죠. 그 다음 이거 풀었고 다음 페이지. 이거 계산 문제네. 뭐야? 잠깐 위에 또 있나? 위에 또 있구나. 손상차손 환입.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손상차손 환입을 딱 보자마자 머리에 치진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일단은 제껴요. 계산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난히 좀 약한 파트가 있거든요. 손상하니까 가슴이 손상됐어. 심장 손상됐어. 이런 분들은 제껴야지. 근데 제끼죠. 그냥 제껴. 설마 이건 하겠지. 좀 많이 써있지만, 자,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 R&D 비용이 120억. 근데 그 중에 연구 단계에 70억. 근데 마지막 읽어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거야. 네, 또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뒤에 뭘 물어봤는지 마지막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요령이죠. 비용이야. 그럼 연구 단계 이건 비용이야. 그럼 1번은 탈락.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은 개발 단계. 근데 개발 단계는 두 가지잖아요. 자산, 그 중에 30억은 자산 인식 요건 충족하지 못하였대. 못했네. 그럼 30억. 그리고 나머지 50억 중에 30억은 못했다. 비용이고 나머지 20억은 자산 인식은 충족했대. 그럼 자산이죠. 요건 자산이야. 결론 답은 요거죠. 100억 4번. 그냥 나와야죠. 이 정도는 뭐 풀어야지. 다음. 하나 둘 셋 됐고. 자, 그 다음. 지금 저는 위아래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페이지 딱 넘기면 우리 노트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실제 시험 볼 때는 넘기는 게 쉬워요. 딱 넘기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16번 딱 보자마자 삼각고원가 측정 금융자산 A씨 금융자산이죠. 이렇게 물어봤네. 자, 이것도 가슴 떨려. 가슴 떨려. 머리가 하얘지려고 그래. 그럼 일단 제끼죠. 이것도 제끼는 거지. 일단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풀자고요. 두 번 세 번 오면 어때? 이거 아까 안 풀었나? 왜 안 풀었지? 몰라요. 넘어가. 그럼 금융부채 갑시다. 금융부채 옳지 않은 거.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의무. 맞죠? 자기 지분 상품, 주식 등으로 결제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고 변동 가능한 미확정이네. 미확정인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거. 맞죠?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 계약상 의무가 없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융부채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틀렸지. 그럼 2번. 나머지 볼 필요 없죠. 바쁜디.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사채네 또. 사채네. 사신하면 떨려서 또 떨려. 그럼 이럴 땐 또 제껴야죠. 어려운 거 있으면 제껴요. 몰라 나도. 넘어가. 다음 페이지네. 됐죠. 이걸 봐야 되나? 20번 이거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여기 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23, 24인데 23은 이론 문제고 말 문제고 넘겼던 거구나. 넘겼던 거네. 이젠 풀어볼까?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또 넘어가. 이거 할까요? 자, 요즘 나오는 유행 문제입니다. 주 반품이라는 회사에 7,500만원, 원가는 2,500만원인데 7,500만원의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1년 내 반품할 수 있는 권리 부여했대. 인도연료제 500만원, 원가 500만원의 제품이 반품된 걸로 예상한대요. 이때 자산으로 인식할 반품권, 반환재고권. 자, 그럼 원가로 따지면 2,500만원 중에 500만원이면 5분의 1이 반품될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500만원이 반품 회수권, 반환재고 회수권이지. 반환제품 회수권 또는 반환재고 회수권, 엉딩이나 방딩이나. 그래서 결국은 500만원이에요. 1번. 답을 주고 시작했네. 주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원래는 매출로 인식할 부분과 환불부채로 인식할 부분, 요걸 묻잖아요. 보통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이니까 7,500만원에 5분의 1이면 1,500만원은 환불 예상이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그럼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6,000이죠. 요걸 물어볼 때가 있고 요걸 물어볼 때가 있죠. 그리고 제품은 원가는 원래는 2,500만원이었죠. 2,500만원이었지만 그 중에 매출원가로 갈 부분은 이 500만원을 뺀 2,000만원. 2,000만원은 매출원가로 인식하지만 반환재고 회수권, 반환재고 회수권이 500만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여기선 이걸 물어봤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매출액이 얼마라? 매출로 인식할 금액,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어떤 문제는 환불부채로 인식할 금액. 어떤 문제는 매출원가로 인식할 금액. 어떤 문제는 반환재고 회수권으로 인식할 금액. 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 따라 달라요. 참고로 매출되는 시점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죠. 6천에서 2천 빼면 4천만 원이 매출 총이익. 매출 당시. 그리고 나중에 반품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매출 시점 이익 4천만 원까지 해서 5개의 물음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문제가. 그죠?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는 계산 문제 있다. 다음 문제. 맞네. 맞구나. 잠깐요. 한 페이지 또 넘어갔네. 여기 위에 있었네. 이런 요거 공사 수익 25번 건설공사 어쩌고저쩌고 계약금액 1억 7천이고요. 물어본 게 뭐냐면 계약 손익. 이런 보통은 1년이나 2년째 공사 손익만 물어보는데 이건 2년과 3년 두 번이나 물어봤어. 그리고 웬 손실이 써있지? 오이씨, 나 손실만 나오면 가슴 떨려. 이렇게 다 가슴 떨리는 문제가 많으면 안 되는데, 그죠? 뭐 어렵다. 나한테는 좀 어렵다. 그럼 빨리 제껴요. 딴 거부터 풀어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계속 풀어봅시다. 1억 7천이 계약 금액이고요. 그 다음 진행 기준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하필이면 2년 3년이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누적 발생 원가를 기초로 해서 진행률을 산정합니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아까 문장 중에 뭐가 있었죠?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공사 원가, 이게 진행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단기 발생이 나오고 추정 총 계약 원가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진행률이네.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진행률이니까 첫 해에는 1억 5천 중에 6천이니까 40%인가? 예, 40%. 그 다음 여기 2차년도에는 중요한 건, 이건 단기 발생이니까 누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1억 1200이죠. 1억 1200, 112 두 개를 더해야지. 112 이렇게 나누기 1억. 그러네. 그럼 마지막은 안 봐도 100%죠. 여기는 몇 프로인가 모르겠어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160분의 111이잖아요. 160분의 112 아직 계산 안 했슈. 일단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자, 첫 해, 그럼 X 1년도에는 1억 7천에 40%면 수익은 얼마야? 4일은 4 7에 28이니까 6,800만 원이고, 공사가 6천만 원이니까 만단위 800만 원이 공사 이익이죠. 그 다음 2차년도는 이제 물어본 게 2차하고 3차니까 2차년도는 일단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일단 2차년도는 진행률을 안 구해야랬더니 구해야 되겠네. 112 나누기 160은 얼마니? 계산기 준비했시오. 쌀집 계산기. 112 나누기 160. 이것도 순진하게 112 000 이것도 계산기 누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했듯이 앞에 6개는 빼고 112 나누기 160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70%래. 70% 0.7. 그러면은 계약금액 1억 7천에 70% 하면 X2년에는 1억 7천 곱하기 70% 0.7 빼기 작년에 인식한 공사수익이 요거, 공사수익은 6,800이구나. 6,800을 빼야죠. 자, 일단 요게 얼마예요? 7일은 7, 7에 49니까 119, 1억 1,900이죠. 1억 1,900에서 6,800 빼면 얼마니? 일단 수익이요. 그래서 저기 1190 빼기 6800 단위는 대충 하면 돼요. 그럼 5100이 공사 수익이고, 그 다음 단기 공사 원가가 52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니까 손실이 100이야. 답은 1, 2번 중에 하나. 답은 1,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년째는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잖아요. 마지막 끝났으면 총 계약 원가가 1억 6,500이잖아요. 계약 금액은 1억 7천이고, 그러면 총 손익은 500만 원 이익인 거지. 그러면 1차년도에 800 이익이었죠. 2차년도에 마이너스 100 손실이었죠. 그럼 3차년도에 얼마가 돼야 총 공사 손익이 500이 될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익이 800이고 손실이 거식이니까 마이너스 200 되면은 되겠네. 마이너스 200, 이 손실 200.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이죠. 그리고 푸는 거 마지막 연도도 공식을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론 문제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에 있네. 이연법인세. 아까 제낀 거 있었나? 없었지? 이연법인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을 구해라. 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물론 눈으로 풀면서 풀어도 되지만 저는 눈으로 풀 수준이 못 되니까 저는 분개하랍니다. 자, 분개할 때 단기법 근데 X1년 걸 물어봤는데 X1년도 있고 얘는 X0년이고 얘는 X1년이에요. 연도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전년도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었고 이번에는 자산이 있대. 자, 이거 눈으로 봐도 풀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쓸래요. 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세법상 미지급 법인세. 이게 단기 법인세 부채잖아요. 이게 단기 법인세 부채예요. 단기에 납부할 이게 250이란 얘기고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걸 물어본 거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었대. 어느 변에? 대변에 있었겠지. 그럼 차변으로 와요.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가 40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도 이연법인세 자산이 결국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30만 원 있었다. 그럼 이번 연도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7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전년도에 40이 있던 걸 상계한 거지. 어쨌거나 250이고 70이니까 180이네. 181번. 이렇게 푸는 거지. 눈으로 보고 더하기 빼기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푸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풀어요. 저는 그렇게 못 푸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넘어가자. 상계하는 원리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계산 문제가 두 개나 있네. 위에는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고 밑에가 이제 이거 기본 주당이익 물어봤어요. 주당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오고 자본금 기초가 있었고 5만 주 유상증자가 30%가 있었네. 그리고 4월 1일. 그럼 얘는 계산하나 마나 이건 12분의 10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5만 주고 얘는 4월 1일 날 발행했죠. 그리고 월할 계산 당연한 거고 시가 이하. 시가 이하로 발행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거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찍으세요. 이건 공인회계사,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정도가 돼야지 하는 거지. 우리 시험 수준에서 또 언젠가 나올지도 몰라. 미친 척하고 요즘 문제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새로워지고 좀 어려워지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회계사, 세무사 수준 아니면 여기까지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4월이니까 12분의 9를 해줘야죠. 15,000주에 12분의 9면 몇 주냐? 4분의 3이니까 75%. 75%는 얼마야? 1125? 11250인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우선주. 이거 뭐요? 글자가 왜 잘렸나? 이거 현금 배당 이렇게 좀 잘렸네. 30% 가로가 막 잘렸네. 현금 배당이 있고 우선주 2천만 원이래. 그러면 이제 가중평 여기 당기순이익이 326 250 000이고 우선주 배당금이 2천만 원이니까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306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2천만 원 빼면. 그리고 요거 하면 61250. 이거 암산이 안 되겠네. 그런데 30이고 이거 6이니까 65, 30, 5로 떨어져. 5로 떨어져. 2번인데? 2번 맞아요. 2번 맞아요. 이게 30이고 이게 61이니까 3하고 6 나누면 65, 30이잖아요. 5자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으면 계산기 눌러야 되는데 여러 개 없어. 그럼 그냥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자, 또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계산 문제 두 개나 있네. 하나구나. 이건 4번 풀었고 요거 요즘에 이게 또 잘 우리 시험 뭐 관계기업 계속 나오니까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금액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나올 때 난 이 부분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제끼고 넘어가는 거고. 자, 공부 좀 했다 그럼 가죠. 보통주 30%를 70만 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유의적 영향력 행사하게 되었고요.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 원 동일했는데 200만 원에 30%면 60만 원. 6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인수했어요. 그럼 10만 원은 영업권에 해당됩니다. 영업권, 즉 투자차에. 그 다음에 총 포괄이익이 50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40이고 기타 포괄순이익이 10만 원이래. 총 포괄이익이 다른 건 없었다. 변동 없었다. 내부거래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거래까지 존재, 상향 판매, 하향 판매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회계사, 세무사 공부할 때. 근데 그거 공부했던 분이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사실 재경 준비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회계사, 세무사까지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물어본 게 장부금액이야. 그럼 그 오히려 쉬운데. 이거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죠. 지분법 손익이 얼마냐. 이거 글자가 왜 이래. 지분법 이익이나 지분법 손실 이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럴 때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것만 40만원 곱하기 지분율 30% 12만원 이거 묻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장부금액이니까 70만원이었죠. 거기에다가 피투자기업의 자본이 50만원 증가했고요. 그 중에 지분이 30%야. 그럼 15만원 증가되니까 85만원이에요. 1번.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네. 기타 포괄손익으로 증가된 건 당기손익이 아니고 지분법 10만원에 30% 있죠. 요 3만원은 자본 변동. 얘는 당기손익 NI, 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건 다르지만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는 건 똑같습니다. 85만원이에요. 아이고. 자,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뭐야? 어려운 것도 있네. 파생상품도 이제 끝까지 모르겠다. 그럼 제끼었다 마지막에 찍으면 되고요. 이제 풀어볼까? 옳지 않은 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현금 변동 위험이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이나 부채 확정 계약, 미래 예상되는 거래를 파생상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라고 하고, 내재된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금융상품 현금흐름 중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주계약에 포함되는 내재된 파생상품 맞는 거고요. 근데 이거 몰랐다 그러면 일단 제껴야지. 그 다음 위험비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다. 이건 확실히 알아야죠. 3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험회피 수단이다. 그럼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효과적이지 않으면 당기순이익 이런 거 있죠. 그다음 파생상품은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 리스 나왔어. 이거 어렵죠.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빨리 제껴요. 그리고 이 계산, 이건 알아도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숫자도 109, 142, 182, 223. 딱 봐도 벌써 계산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럴 때는 제끼는 게 상책이에요. 제끼는 게 상책입니다. 제끼 아웃 아시죠? 근데 일단 이따 풀을까 그럼? 또 넘어갈까?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 다 됐네. 이제 마지막 다 왔네. 자,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죠. 이거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주로 정석대로 많이 했는데 이것 좀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개하는 거죠. 분개법. 당기순이익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대변. 당기순이익 대변 5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이미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2,500원이 빼져 있어. 그럼 다시 더해야지 원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뺐는데 감가상각비 이 금액 자체가 이걸 뺀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야 더해줘야 원래대로 나오죠. 원래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다시 같은 변에 써줍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 처분 손실도 이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에 이미 빼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더해줘야만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0원. 그 다음에 매출채권 감소. 우리 거래입 한료소처럼 자산감소 대변이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자산감소 대변. 그 다음 재고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재고자산 차변 만원. 매입채무 감소. 부채감소 차변이죠. 차변 22,000원. 그럼 나머지가 이제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법으로 풀면 쉽죠. 그럼 대변할게 65, 68, 693. 693이고 차변이 32. 32를 빼면 373. 37300이니까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 이 문제도 제 현금 흐름 이자 수취액. 이거 정석은 이자 수익 계정 그리는 겁니다. 이자 수익 계정을 그려서 수익 발생 대변, 소멸, 차변이니까 이게 X2년이잖아요. 그럼 X2년도에 이자 수익. 이거 손익계산서네. 자, 일단 그럼 이자 수익 수령액은 대변이고 손익계산서 대체액은 차변이죠. 물어본 게 이거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랑 선수이자 나오는데 미수이자 X1년, X2년이니까 이게 기초고 요건 기말이잖아요. 이때 미수이자 자산이니까 기초가 대변이에요. 그럼 전기미수가 대변. 이게 3만원이고 당기미수는 차변. 이거 반대쪽이니까 서로 반대쪽에 3만원 2만원 이런 2만원. 그 다음 선수이자는 부채죠. 그럼 기초가 대변. 뭔 소리야. 잘못 적었네. 이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참. 자산은 기초가 차변인데 왜 대변에 적었대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어요? 다시. 자, 다시. 미수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기초가 차변. 전기 미수가 차변. 이게 3만원이고 이거 반대쪽에 2만원이고 그 다음 선수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입니다. 전기 선수 4만원. 기초가 2만원. 뒤에 게 기초지. 2만원. 여기가 4만원입니다. 서로 반대쪽이니까 끝났죠. 그럼 차변합계가 27이고 4 빼면은 23이죠. 23만원 4번. 됐죠. 이렇게 풀면 돼요. 마지막까지 왔네. 됐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풀 것까지 풀었죠. 다시 또 처음으로 옵니다. 신나게 옵니다. 빨리 와서 이제 최후 전. 자, 맨 앞에 됐죠. 자, 1번 풀었고 2번도 풀었고 답이 있잖아요. 앞에 답이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3, 4, 5번 다 풀었나? 넘어가. 참 넘기면 되지. 다 풀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 풀었고 6번이 아니라 8번인가? 6번 7번 다 풀었고 그 다음 8번 풀었나 이제? 이거 풀었구나. 9번 10번 풀었고 11번 요게 이제 손상이라서 이걸 건너뛰었죠. 근데 끝까지 몰라. 그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찍어야죠. 자, 이제 시간 걸리는 것까지 넘긴 걸로 가정합시다. 모르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껴놨다. 이제 푸는 거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이제 X1년추에 기계를 5년에 잔존가치 없어요. 땡큐.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원가 모형이고요. 감가상각은 정해법 땡큐. 그 다음 회수가능가에 1년 말에 회수가능가에 4만원이래. 이거 너무 쉬운데. 하락했대. 손상차손이지겠대요. 그리고 X2년에 회수가능가액이 8만원까지 올랐대. 이때 환입.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환입에는 한도가 있다는 거.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처음에 X1년 초에 만원이었어. 10만원이구나. 그 다음 5년이니까 8만원, 6만원, 4만원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처음에 이게 X1 초죠. X1 초, 그 다음 X1 말, X2 말, X3 말. 너무 붙여 그렸네. 자, 근데 이제 아까 X1년 말에 회수가능가액이 4만원이 됐대요. 4만원이 됐대. 요건 색깔 바꿔보자. 4만원이 됐대요. 그럼 여기서 4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걸 물은 게 아니죠. 물어본 건 X2년 말 환입액이에요. X2년 말 여기. 근데 그럼 중요한 건 손상 이후의 장부금액이 4만원인데 감가상각을 새로 시작해야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건 잔여기간 4년. 그 만원씩이네. 3만원, 2만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3만원이었다가 다시 회수가능액이 8만원이 됐대. 8만원 됐대요. 8만원. 자, 근데 공부하신 분은 이제 한도를 아시잖아요. 만약에 손상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순서대로 쭉 갔겠죠. 그럼 요 금액이 한도잖아요. 요 금액이 한도액이 6만원. 그럼 이제 환입액은 3만원이죠. 3만원 2번이 답이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2번 아까 풀었고 그 다음 13번 14번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있다. 자, 이 A씨 금융자산 이것도 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꼈다고 가정하고 알긴 알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꼈다. 근데 최후까지 모른다. 그럼 나중에 찍어야지. 찍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삼각 원가 금융자산 A씨 금융자산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취득 당시 공정가치 당연한 거죠. 취득 당시 공정가치 그게 취득원가니까. 그리고 X 1년에 샀는데 2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냐.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어떤 분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걸렸어. 뭔가 덜컹해. 이상하다.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인데 왜 이자 비용이 나오지? 이렇게 덜컥 걸렸어. 그럼 대어를 낚은 거예요. 저같이 좀 대충 사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어. 그냥 문제 풀어서 답이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전 대충 사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걸렸어. 금융자산인데 왜 이자 비용이 나와? 이자 수익 아니야? 이렇게 걸린 분 당연히 원래는 이자 수익이죠. 문제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당연히 받았고 결국은 받아서 모두 정답. 모두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풀어도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 덜커덩 한 사람은 틀린데? 그럼 안 풀고 넘어갈까요? 결론은 모두 정답이 됐는데 시험장에서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문제가 잘못 나왔나? 문제 잘못 나왔으면 모두 정답 해주겠지? 라고 판단하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좀 느낌적인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일단 풀어야지 뭐. 일단 풉시다.
일단 결론은 모두 정답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두 문제가 재무회계 한 문제랑 원가회계지 아마 원가회계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원가회계에서. 그래서 두 문제가 모두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게요. 근데 그냥 풀게요. 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채 회계 처리를 알면 이건 그냥 푸는 거죠. 그럼 사채에서는 이자 비용이잖아요. 사채에서는 이자 비용 유효이자율법, 그리고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죠. 유효이자율법 똑같아요. 유효이자율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건 X 2년 말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발행가액이 안 나와 있어. 액면 20만원, 만기는 2년, 만기 2년이야. 그리고 액면이자 5%고 시장이자 8%입니다. 현가계수가 나오는데 8% 시장이자 기준이잖아요. 시장이자 기준으로 2년짜리 0.8574와 1.74 거시기. 자, 그럼 중요한 건 발행금액 또는 발행금액이 결국은 이쪽에서는 취득원가죠. 취득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액면 20만원 곱하기 현가계수가 0.85734 플러스 이자. 액면 20만원인데 이자가 액면 5%예요. 5% 그럼 만원 곱하기 연금연가계수 1.78327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요. 일단 20만원에 0.85734 계산기 눌렀더니 28에 16 17만 얼마죠? 저 지금 계산기 누르기 그러니까 171468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기에서 이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를 누를 줄 아는 분들은 그 다음 요거 계산해서 더하기 바로 나오죠. 근데 저같이 메모리 하는 것도 모르겠어. 에이 귀찮아. 그럼 그냥 요거 리셋하고 다시 요거만 계산해. 만원에 1.78이니까 이건 암산도 되겠죠. 만원 곱하기 1.7이니까 17,830 반올림하면 3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발행가액이 어디가 189301이야. 189301이에요. 189301. 자, 그래서 메모리 할 줄 아는 분들은 M 플러스 눌러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저같이 몰라. 에이, 그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해요. 아이, 몇 초 더 걸려. 1, 2초. 길게 잡아 3초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원가는 189301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게 X 1년 말 장부금 이자 비용이었어요. 그럼 이자 비용 물어봤으면 요거에다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0.08 곱하면 X 1년도에 이자 비용 나오죠. 그럼 이자 비용 요게 얼마야? 요거 얼마야? 안 써놨나? 안 써놨네. 넘어가요. 그 다음 거기서 액면이자 계산해보면 어쨌든 이자 비용 물어봤으면 189301에 참 안 눌렀어요. 안 써놨어요. 189301 곱하기 0.08는 15144 첫 번째 이자 비용이 1호 얼마라고요? 15144? 그럼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장부금액을 물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액면이자는 20만원에 5%니까 만원인 거 바로 나오죠. 계산하면 X1년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89301 곱하기 1.08 빼기 만원은 장부금액 194445가 X1년 말의 장부금액. 그리고 X2년에 이자 비용 물어봤으면 이건 X1년이고 X2년이면 전년도 말 장부금액이 194445잖아요. 곱하기 8% 0.08 그럼 194445 곱하기 0.08는 1554 이거네요. 그럼 3번이 답인데 이자 비용 물어봤네. 장부금액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장부금액이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X2년도 장부금액 구하려면 여기다 만원을 또 빼면 되죠. 그럼 다시 194445였죠. 194445 곱하기 1.08 빼기 만원 빼기 만원은 200 뭐예요 이거 20000 뭐 이렇게 되네. 뭔 소리야? 어떻게 되지? 만기가 2년이었구나. 마지막은 볼 것도 없이 20만원이지. 미쳤나봐요. 3년짜리인 줄 알았슈.
3년짜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이자 비용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X1년 말 장부 금액을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는 게 포인트. 그 장부 금액 구하는 방법은 최초의 장부 금액이 원가잖아요. 최초의 장부 금액 원가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답을 찾으려면 그걸로 끝난 거고, 요걸로 아니지. 2년째니까 요거구나. 그 다음에 액면이자 표시이자 빼면 장부 금액이 나온다는 점. 됐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풀 수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제꼈다 푸는 게 맞죠. 그리고 앞에서 다른 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네. 어쩔 수 없지 뭐. 넘어갈게요. 인강은 여러분은 몇 분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2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넘어가요. 자, 다음 이런 문제. 사채야. 같은 문제죠. 만기 이번엔 3년짜리고요. 액면 5만원짜리고 표시이자 10%고요. 유효이자는 8%입니다. 유효이자보다 표시이자가 높으니까 할증이겠네. 할증입니다. 뭐 어차피 할증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발행가에 땡큐. 만약에 이자 비용이나 장부 금액 물어보면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발행 금액 물어봤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액면 5천만원 곱하기 여기 만기가 3년짜리니까 3년에 대한 현가계수 0.79383 더하기 액면 5천만원 곱하기 표시이자 아까 10%였죠. 0.1 곱하기 연금연가계수 2.577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게 하면 57에 35, 59, 45니까 3,900 얼마쯤 될 테고, 얘는 이게 500만 원에 2.5니까 520, 525, 525, 1213쯤 되겠죠. 그럼 더하면 약 5,200쯤 돼. 5,202번. 5,100, 5,200, 5,300, 5,400이면 계산을 정확히 두드려야 되는데 대충 5,200 언저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번이 답이에요. 2번. 맞죠? 2번 답이에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이게 39691-500이고 얘는 12885-500이에요. 12885 더하면 52577 맞아요. 근데 저는 대충 이렇게 찍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눈치가 51, 52, 576이니까 만약에 51, 52, 525, 523, 527, 529 막 이렇게 나온다면 정확히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실제 저 이렇게 풀어요. 얄미운 회계 처리, 얄미운 문제풀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문제 다 안 읽고 이거 아예 몰랐으면 끝까지 제끼고 나중에 찍는 거고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수익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정유사가 특정 지역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유류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같이 고객한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끼리의 비화폐성 교환은 수익이 아니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식당에서 손님이 공깃밥을 시켰는데 밥통 딱 이러니까 없어. 밥이 없네. 손님한테 밥이 없어요. 그냥 죄송해요. 이거 끝나는 거보다 옆 가게를 잽싸게 가서 미안한데 급하니까 공깃밥 2개만 빌려가자. 또 그쪽이 밥 나한테 빌려가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거. 그럼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깃밥을 돌려주면 끝나. 돈으로 산 게 아니죠 지금.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서로 기름을 교환하기로 비화폐성 돈이 아닌 물건으로 교환하기로 한 거예요. 수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쉬운데 부가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거 수익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맞고, 그 다음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수거래지만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거래로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3번.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을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2번을 알아야 돼. 3번도 몰랐다, 근데 4번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고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 감소다. 단 주주의 지분 참여로 인한 자본 증가는 수익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확실하게 2번하고 4번은 맞는 거고 1, 3번 중에 찍는 거잖아요. 1, 3번 중에 찍는 거죠. 그건 이제 복불복이지. 복불복이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넘어갑니다. 다 풀었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어디 갔니? 이것도 풀었고, 25, 26 다 풀었고 넘어가고, 그 다음 30번 풀었죠. 여기 또 있나? 없어. 풀었고, 그 다음에 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것도 아까 주당이 풀었고, 그 다음에 지분법 이것도 풀었고, 그 다음에 잘 넘어간다. 리스 이것도 최후까지 나는 모르겠다.
그럼 제끼는 거죠. 제끼는 건데 자 이제 어느 정도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좀 고득점도 노릴 수 있을 정도다. 그럼 풀어야죠. 근데 솔직히 가슴에 발을 얹고 나 리스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해봅시다. 좀 쉬운 거 아니에요? X1년에 용산 리스와 기계장치 리스 계약 맺었고요.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그나마 X1년 감가상각비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우리 회계는 원칙이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이에요. 가장 근사치 숫자가 비슷하면 맞는 걸로 해라. 10만원, 10만 14, 18, 22 그렇다 치고 리스 기간은 3년 저 종료 소유권 이전된다. 종료 소유권이 이전된대요. 인수하는 거지. 인수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자산을 이게 문제야. 리스 기간은 3년이잖아요. 리스 기간은 3년인데 기계장치 내용료수는 5년이에요. 그럼 상각을 몇 년으로 할 거냐? 3년이냐 5년이냐? 결과적으로 인수할 거죠. 인수할 거니까 기계를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면 5년이지. 즉 기계장치 리스 자산의 내용료수고 만약에 돌려줄 거야. 반환할 거다. 그러면 리스 기간 3년이죠. 그때는 3년으로 해야 됩니다. 5년. 이것만 가지고 들던 답이 얼추 보일걸요? 고정료 리스료 20만원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5만원 부담했고 정액법 상각 땡큐 잔존가치 빵 고맙고 내재이자 유효이자 10%고 정상연금 현가개수 나오고 현가개수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리스 자산부채 처음에 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 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 그리고 리스 자산 사용권 자산으로 왜 이래 이거 이 태블릿이 오래돼서 그래요. 저처럼 늙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것도 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 자산 직접 원가는 5만원 나왔는데 리스 부채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고정 리스료 20만원이고 3년에 대한 현가 개수가 2.48 거시기니까 20만원 곱하기 2.48685 계산해요. 20만원 곱하기 2.48이니까 48만 얼마 되겠죠. 그죠? 그럼 49만 497 370이래. 계산기 눌러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5 4 7 3 702 사용권 자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자 비용 물어봤으면 이제 요거 리스 부채에다가 유효이자 곱한 금액이 이자 비용인데 그건 물어본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물었으니까 감가상각비는 요거 나누기 5년이지 뭐. 이거 나누기 5년 하면 대충 나오지 않나요? 이거 나누기 5년 하면 10만 얼마잖아요. 나누기 5년 하니까 54만 얼마 나누기 5 그럼 5 1은 5 59 45니까 109 1번이네 1번. 그잖아요. 요거만 계산하면 되지. 만약에 이자 비용까지 물어봤다면 요거 리스 부채에 대해서 유효이자 10% 계산한 49,000 얼마고 그것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자 비용도 물어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물어보는 둘 다 물어보는 거 또는 둘 다 당기손익이잖아요. 그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이자 비용 요거 10% 거기에다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 리스 부채가 20만원씩 나가죠. 그 20만원 상환하는 거지. 그럼 20만원 없어지죠. 자 그런 회계 처리는 뭐 기본서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이건 다 풀었지 참. 다 풀었네. 다 풀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겨둔 거 있죠. 이제 남겨둔 건 진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한 부분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건너뛴 거 있나? 지금까지 건너뛴 건 이제 포기합시다. 포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제 마킹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긴 시간 자 앞에다가 이거 번호를 쓰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글자를 좀 줄일게요. 이제 자 앞 페이지부터 그럼 첫 번째 더 줄일게요. 이렇게 더 줄여 놓을게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 자 한 페이지에 1 돼 있잖아요. 그럼 마킹할 때 사실 여러분 페이지 받으면 홀수 쪽하고 짝수 홀수가 있어서 첫 페이지는 홀수 쪽밖에 안 보이지. 그럼 1이야. 그럼 마킹할 때도 한꺼번에 1번에 여기서는 요거니까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1이야. 그럼 1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참 복잡하네. 문제로 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 2페이지 넘어갔더니 2, 4, 3입니다. 2, 4, 3이야.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지금 저는 한 페이지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면 홀수 짝수 페이지에서 총 5문제의 번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기면 두 페이지니까 딱 봤을 때 답을 써놓은 게 2, 4, 3, 4, 3이야.
여기 2, 4, 3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거 4, 3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럼 이걸 다 한꺼번에 마킹하는 거지. 2, 4, 3, 4, 3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지. 한꺼번에. 그리고 가능하면 2개나 3개씩 묶어서, 또는 지금처럼 한 페이지에 5개가 보인다. 그럼 5개를 한꺼번에 떠 하면은 마킹하는 시간도 훨씬 줄 거 아니야.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해보죠. 다음 페이지는, 자, 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1, 2, 3이 보이죠? 1, 2, 3. 근데 만약에 2번을 최후까지 몰라서 찍는다. 그럼 몰라서 이렇게 체크돼 있다 만약에. 그럼 1, 3, 1땡 3, 1땡 3,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사야. 1땡 3, 2사잖아요. 1땡 3, 2사. 1땡 3, 2사.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할 때는 1, 그 다음 하나를 건너뛰었잖아요. 땡, 몰라. 그럼 3, 2, 4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9번을 모르는 거야. 일단 9번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에 다른 거 마킹 끝까지 다 했다고 쳐. 이제 다른 거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보여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최후에 만약에 못 푸른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못 푸른 문제가, 문제지에다 마킹하면 안 돼.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 다음은 찍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전체 문항수에서 재무회계가 40개면은 만약에 평균적으로 1번도 답이 10개, 2번도 10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문제지다 해야 되겠네. 이제 마킹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마킹 보여드렸죠. 자, 중요한 건요, 문항이 1번, 2번, 3번, 4번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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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최고 적을 때는 6개, 많을 때는 한 13개인가 14개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13개, 14개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만약에 1번이 6개 나올 때도 있고요. 2번이 13개 나올 때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뭐 10개나 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4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고 적은 거 나올 때는 6개. 지금까지 제가 100회 이후 거 분석해 봤거든요. 100회 이후 거 분석해 봤는데 어디다 써놨지? 어디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다. 최저 적은 게 6개 나온 적이 있어. 최저 적은 게 6개. 세무회계도 그랬고요. 세무회계도. 원가 세 과목 다 분석했어요. 최악이 있었다. 100 이외에 4개 나온 적도 있어. 1번이 만약에 4개야. 100 이외에 1번이 4개였어요. 그날 1번 찍은 사람은 죽은 거지. 근데 최고 많이 나온 건 어디 갔니? 최고 많이 나온 게 어디 갔니? 15개. 15개. 결론은 배분은 없다. 우리 시험에 배분은 없다. 배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적게 나올 때는 4개. 근데 이건 딱 한 번이었고, 4개나 6개는 딱 한 번이고, 보통은 8개에서 13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없지. 만약에 4번이 20개야.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요. 국가공인이잖아요. 이것도 민간 자격이지만 국가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8개, 13개 평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못 찍은, 딱 봤더니 OMR 카드를 딱 봤더니 유독 3번이 많아. 근데 2번이 많이 비어 있어. 그럼 나중에 찍을 때는 2번을 찍는 거지 그냥. 그 중에 어쩔 수 없죠. 복불복이니까. 이건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킹하는 것도 그 페이지에 써 있는 걸 보고 한 2개, 3개 또는 5개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잘하면 5개나 6개가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답을 앞에다 써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마지막까지 못 풀었어. 답은 이건데 마지막까지 못 풀었다 그러면 3, 4땡. 3, 4땡 하고 땡은 비워두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걸 안 해놨으면 마지막에 13번에 2번, 그럼 마킹할 때 13번에 2번, 그 다음 14번에 갔더니 4번에 체크돼 있어. 그럼 14번, 4번 이렇게 하나씩 마킹하는 것보다 이렇게 3개, 4개, 5개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답을 써놓는 게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거. 만약에 감독관이 뭐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OMR 마킹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보지 마라 그러면 그런 사람 없을걸요? 나중에 항의해야지. 그러면 안 쓰면 되지 뭐. 싸우지 말고. 그럼 싸우지 말고 쓰지 말고 그때는 이렇게 빨리 보기 이쁘게 2번 4번 이렇게 이쁘게 써놓으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답을 써주는 것이 마킹할 때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시간상 지금 재무회계만 했는데 시간 많이 됐네. 그죠? 1시간이 훌쩍 지났죠. 근데 이런 설명까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저 혼자 푼다면 솔직히 웬만하면 20분 때는 풀어요. 20분 때나 30분 때. 물론 40분까지 걸릴 일도 없어요. 그냥 시험 보러 갔을 때 진짜 나중에 잤어요. 중간에 나가라고 안 하니까 잤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도 좀 더 빨리 편하게 저 말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혼자 풀 때는 그냥 딱 이 이론 같은 거 그냥 바로 보고 웬만하면 솔직히 바로 보고 풀 수 있잖아요. 공부 좀 했으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웬만하면 이제 한 과목당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마킹하는 거 10분 잡으면 되잖아요. 과목당. 그럼 30분 동안 마킹하고 120분 동안 푼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알려드린 방법을 여러분 최대한 받아들이신다면 시험 볼 때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합격할 확률도 커집니다. 그게 풀 문제와 제낄 문제, 넘길 문제를 빨리빨리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합격 불합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 자신 있는 과목부터 푼다? 그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자신 있는 게 이번 시험에 유난히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번 시험에 하필이면 내가 전략 과목으로 찍었던 게 어려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0번까지 지금 푸는 방식으로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고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라. 그리고 두 번째 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전법, 1, 2, 3전법으로 가시면 합격하는 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원가 관리 시간에 또 뵙기로 해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